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김광두 교수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10조 이상의 세수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세수 부족은 지난 3년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욱더 큰 규모의 세수 부족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뭘로 메꿔야 합니까? 그동안에는 정부가 채무, 채권의 관계에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거를 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최근에 복지, 재정, 증세 이런 얘기들이 우리 사회를 회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차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크게 봐서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오문성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 신세돈 교수 계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제 왼쪽에 김형준 교수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원식 교수가 또 와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뿌리가 거기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의 이 복지 문제, 우리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을 좀 시작해 주시죠.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중요한 쟁점이 있었지만 복지를 둘러싼 여야, 진보와 보수 간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통해서 압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2012년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다 다시 얘기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요. 당시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맞춤형 복지를 얘기를 했었고, 또 통합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박 후보는 한 135조 정도,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한 192조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많은 추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013년 5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공약가계부라는 개념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떤 식으로 복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재정 추계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집중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경제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 복지 문제와 관련된 정책도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보면 경제 정책이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정치 영역, 다시 해서 국회 영역,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왜 이 문제가 발생됐냐는 문제를 아주 경제적인 측면도 봐야 되지만 이 정치적 과정에 대한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조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대선 당시에는 표가 중요하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는 190조 수준의 복지 약속을 했고 박근혜 당시 후보는 135조 정도 약속을 했죠. 만약 190조의 복지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람직한 이 구조는 성장이 잘 돼서 세금이 잘 거쳐서 그래서 복지도 늘릴 수 있으면 좋은 건데요. 그걸 그림으로 한번 잠깐만 보시죠. 성장 그리고 복지, 재정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장을 해서 세금을 더 거쳐서 그래서 복지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최근에 성장은 저성장 구조로 거의 고착화되고 있고 거기에서 재정이 세금이 잘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복지 지출 약속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대선 당시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가계부를 하는 형태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청사진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가계부가 뭐였고 이것이 뭐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세동 교수 공약 가계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공약 가계부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그 네 가지 국정 기조를 말씀하셨어요. 그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그리고 평화 통일 기반 구축. 요 네 가지의 국정 기조에 각각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를 쓰겠다 하는 것이 기본 골격인데 경제 부흥에 약 34조, 그 다음에 국민 행복에 약 79조, 그리고 문화 융성은 약 6.7조,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 그러니까 135조 정도 되는 전체 5년 동안의 그 공약 가계부에 국민 행복이 표면적으로는 79조인데 이게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곳에 가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주거 안정에 들어가는 돈 12조, 교육비 보조 8.7조 하니까 요 주거 안정하고 교육비 경감을 경제 부흥으로 넣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복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상 복지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을 쓰겠다. 이제 그런 계획이 첫 번째고, 그럼 그건 어디다가 쓸 거냐 하는 것을 이제 들여다보면 뭐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프로그램 있죠. 기초연금, 그다음에 4대 중증 지원, 장애인 지원, 비정규직 지원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이제 한 100여 조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5년 동안 쓰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미 형편이 어려워서 실시를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하겠다고 한 것 중에서 2년 동안에 전체 쓰겠다고 하는 예산에 80조, 90조를 써버린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0-5세 보육 지원에 5.3조를 5년 동안에 쓰겠다 했는데 이미 90%를 다 써버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지원도 최저 30% 소득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한 돈도 지금 거의 88%를 써버렸으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공약 가계부에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의 5년 동안의 지출 계획이 이게 과연 아주 정밀하게 계획이 되었던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번째 지적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수를 한 50조 증대하고 지출을 한 84조 좀 절감을 해서 이것을 충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세수 증대는 뭐 2013년도 14년도에 이미 상당 부분 지금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세출 절감은 뭐 84조 줄이겠다 했는데 이미 뭐 상당 부분 지금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태다 보니까 종합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첫째,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정밀하게 지출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었던가 하는 질문하고, 둘째, 세수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세수 부진에 대해서 왜 미리 사전에 생각을 못했던가. 그 다음에 세출 절감을 84조 하겠다 했는데 이 세출 절감이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기획서부터 자금 조달서부터 굉장히 지금 어그러지는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재검토가 지금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결국은 공약 가계부가 처음부터 정밀하지 못하게 계획이 됐다. 그렇게 평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문성 교수 하실 말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약 가계부를 보면서 조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는데요. 지금 공약 가계부의 문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소요를 135조, 그 다음에 재원 조달 135조를 할 때 이 재원 조달에 대한 어떤 방법에서 이 세입 확충으로 한 50조, 세출 절감으로 한 84조를 우리가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그 세출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나가던 것을 줄이겠다고 하는 쥐어짜기식이었고 본래 그 다음에 이 세입 쪽에도 실질적인 어떤 그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증세는 지양하고 그래서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축소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서 조달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당히 힘든 그 목표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계속 이제 꼼수 증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꼼수 증세의 처음에 시발점이 우리 공약 가계부였다. 그래서 이 증세를 하면서 증세를 안 했다고 제거 얘기하니까 꼼수 증세라는 말을 듣거든요. 증세를 하면서 증세했다고 그러면 증세라는 거를 정부 설명은 네.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네. 이게 아니면 증세가 아니다. 그게 정부 설명인데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증세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목이 신설되었든 세율이 인상되었든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늘면 증세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이제 그 현재 어떤 지금 현재 정부가 말하는 증세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증세의 어떤 간극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정부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지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약 가계부를 좀 자세히 보면 거기에 세목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직접적인 증세는 지양한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말을 썼는데 그렇다면 어떤 실질적인 증세는 가능하다는 것을 공약 가계부도 벌써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든 잘 모르겠지만은 그 기본적으로는 증세라는 말만 쓰지 뭐 여기 말하는 직접적인 증세란 말은 지금 현재 완전히 빠져 있고 이것 때문에 꼼수 증세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약 가계부가 구조 설계에서부터 정밀하지 못했고 또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너무 경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원식 교수 말씀 공약 가계부 관련해서 좀. 예, 그 공약 가계부의 성격 자체가 사실은 복지를 지향하는 그러한 가계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더 큰 문제는 세출 부분에서 그 상당한 금액의 성장 부분 세출을 줄이는 것으로 공약 가계부가 짜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하셨지만은 성장을 해야 한다, 성장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약 가계부의 틀 자체가 성장은 좀 누르더라도 복지를 늘리겠다는 그러한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상당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 교수 말씀은 공약 가계부의 기본적 특성이 네. 복지 중심이고 예. 성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구조인데 예. 최근에 이제 논리는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본래 공약 가계부의 기본 정신하고 기본 특성하고 좀 맞지 않는 중간에 좀 뭔가 바뀐 그런 느낌을 준다. 예, 그런 예를 들면 공약 가계부 자체에서도 세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성장 예산을 그 약 한 34조 원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공약 가계부 자체가 설계도 부실했고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 기본 특성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혼선이 있고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겠. 신 교수 좀 코멘트.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사실은 그 4대 국정 기조 중에 첫머리에 나오는 게 경제 부흥인데 경제 부흥에 투입하겠다 하는 공약 가계부는 34조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 안정하고 교육비 경감은 이게 사실은 복지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경제 부흥을 보면은 13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출 절감으로 SOC 투자 줄이겠다겠죠. 산업 지원 4조 줄이겠다겠죠. 농림 산업 부분에 5조 2조 줄이겠다겠죠. 복지 지출 12조. 그러니까 이 세출 절감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 하는 것이 20조니까 그 20조를 아까 경제 부흥에 투입하겠다는 13조 6조에서 빼면 실질적으로 이 공약 가계부는 공약 가계부가 아니라 사실은 복지 가계부가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 경제 기조가
싹 빠져버리는 그런 그 공약 가계부였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 부분이었었거든요. 이게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성장의 기조보다는 좀 더 그런 균형이라든지 분배라든지 쪽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기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 속에서 당연히 가계부 공약과 관련된 걸 짜다 보니까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부분보다는 복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간과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과정 속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공약 가계부가 몰라요. 뭐를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포켓, 나의 주머니 속에서 얼마나 든든하느냐 든든하지 않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80%가 지금 증세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증세를 했다고 느껴지고 있고 그 증세 방법을 보니까 뭐 저 문재인 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들에게 증세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중의 배신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당이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국민들이 더 이제 그 혼란이 가중되는 거는 뭐냐면 청와대 쪽에서나 그 경제수석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나름대로 상식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성장을 통하면은 세수가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 성장 1% 하면은 2조 원 정도의 세조가 들어온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 안 됐는데 그 성장이 안 된 이유가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재정이 왜 이렇게 빵꾸 났냐 보니까 세수가 부족한 것이고 보니까 복지 지출이 굉장히 강화되고 이 부분을 조정하자는 얘기인데 느닷없이 벼랑간 성장을 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식적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이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 산발적인 논의가 아니라 이 총체적이고 포괄적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히 이제 이런 그 아니 우리 과세 없이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이 부분 속에서 자신들이 진짜 192조의 공약 예산을 한때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걸 포함해서 이 조세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야당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물론 이제 그 총리가 어떻게 인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새 정부의 그 내각이 구성이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당 얘기 다루고 청와대 얘기 다루고 야당 얘기 다룬다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치가 결국은 실종되는 상황이고 더욱더 어려움에 봉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제가 봅니다. 조금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드리면요. 실은 세수가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율 인상에도 세수가 증가되고 경기가 활성화돼서 실제로 법인이 소득이 늘면 증가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인상이 세수가 느는 거고요.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세율 인상하면서 이런 어떤 세수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어찌 보면 양쪽이 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세율을 하도 인상하면서 내 경제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증가시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 위험한 쪽에다가 그런 것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같이 노력해야 되고 실은 이 경제 활성화라는 문제는 실제로는 세수가 우리가 세수랑 관계 없더라도 경제 활성화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 액션인데 이 부분에다가 100% 다 걸고 세율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발상이다. 근데 지금 죄송한데요. 정부의 무능을
국회의 잘못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얘기한 말은 뭐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겁니다. 세출 조정을 통해서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출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4대 구조개혁을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뭐 노동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공무원 부분 연금 개혁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면 세출 조정에서 효과성이 나오고 그 효과성을 토대로 하면은 증세 없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니 빨리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회가 용단을 내리지 않고 이제 와서 왜 증세 논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물론 국회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지금 신 교수님이라든지 모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거를 국회 탓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정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가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시인을 하고 그런 문제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본인들은 완벽하게 했는데 국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 이렇게 요약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135조,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뭐 192조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가만 들여다보니까 새누리당의 이 프로그램대로 다 가면 이게 어쩌면 135조가 아니라 192조도 그렇죠,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문제 핵심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도 192조라 그랬지만 야당이 그 프로그램을 다 투입을 실제 해보면 192조 훨씬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처음에 복지 프로그램을 정치 슬로건으로 낼 때 사이언티픽하고 과학적이고 아주 정밀한 계획에 의하지 않아서 낸 문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처음 출범해서부터 이 계획이 좀 그 사이언티픽하고 과학적하고 뭐 다른 말인데 결국은 이 공약 가계부라는 것이 복지 경쟁 대선 과정에서 복지 경쟁에서 나온 산물인데 이게 설계부터 잘못된 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설계가 잘못된 부작용이 나오니까 자꾸 땜빵질을 하려고 하고 솔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고 증세라는 것을 사전적 용어를 가지고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 구조부터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될 건지를 잠깐 표를 통해서 먼저 보죠. 최근에 세수가 엄청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10조 9천억 정도가 됐습니다만 이거는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세금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다. 길게 보면 어떠냐? 길게 봐도 이것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본 겁니다만 길게 봐도 이러한 세수 부족은 계속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세금이 들어오는 여건이 좋지가 않다. 세수, 복지 지출은 어떠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기본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에 더해서 양극화가 또한 좀 더 심화가 되고 있고 또한 우리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지출은 계속 지금 늘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 걸로 그렇게 봅니다. 세금은 점점 덜 들어오는 구조로 가고 있고 복지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무엇으로 정부가 예산을 충족시키느냐? 돈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가 믿을 만한 통계가 우선 2012년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에 내놨습니다만 정부 채무를 정부의 발표는 443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채는 정부,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이 세 개를 다 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걸 보면 2012년에 1,300조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DP의 95% 가까이 가는데요. 여기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채무만 보더라도 우리의 증가율은 2002년부터 13년 사이에 연평균 12.8%씩 증가했습니다. 국민소득은 3 내지 4% 증가했는데 국가의 정부의 채무는 12.8%씩 매년 증가해서 OECD 평균 7.8%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이 이런 상태로 가면 세금은 들어오지 않고 복지 지출은 늘고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해에 국회의 예산정책처에서 이러한 상황이 현재의 구제도로 가면은 2034년이 되면은 국가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소위 국가 부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까지 고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국가의 채무 상황을 꾸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국제금융사회에 널리 퍼지면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걸로 보느냐 하는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먼저 김원식 교수,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부채 문제는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이제 지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경제가 잘 나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불경기에 당면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급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남유럽 사태가 촉발된 원인이 사실은 꾸준히 경제와 그 국가 부채가 상승할 때는 큰 문제 안정적으로 그 비율을 유지했는데 2008년도에 그 글로벌 위기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국가들이 바로 남유럽 국가들입니다. 관광산업 부진해지고 하면서요. 그래서 남유럽 사태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채는 억제해야 되겠지만은 경제의 지속 성장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부채를 억제해야 되는데 현재도 사실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로 이자를 막는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현재 부채 수준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채를 갚을 능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탄력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설령 성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성장이 될 때 세금이 얼마나 더 거치느냐 하는 이제 그 이슈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많이 달라졌다 하는 전문가 견해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신 교수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 세수가 몇 %포인트 올라가는가 하는 그 비율을 우리가 세수 탄성치라고 하는데요. 이 세수 탄성치가 70년대, 80년대는 1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1%만 올라가면 세수가 거의 2%포인트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오면서 계속 낮아져서 최근에는 세수 탄성치가 1이 안 돼요. 0.7, 0.8. 무슨 이야기냐? 성장률이 1% 올라가도 세수는 뭐 아까 2조라 그러셨는데 그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성장률이 지금 3%인데 작년에 지금 세수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이게 좀 심각한 어떤 그런 저는 그래서 성장만 되면 경제 활성화만 되면 세수가 늘어난다 난 이런 그 과거의 이야기지 지금과 같이 소위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성장만 되면 세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지금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럴 부분인데요. 김 교수 말씀 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저성장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뉴 노멀은 과거에는 선진국에만 이제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브릭스 국가들도 지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 노멀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히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우리의 문제는 흔히 적자 재정에 대한 개념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따르면 적자 재정을 하면은 경제가 적자 재정만큼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자 재정의 성격이 거의 다 복지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적자 재정은 성장 투자를 통해서 적자를 유지해서 성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 정책에 돈 쓰는 지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것이 성장과 부채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재점검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이제 고성장 시대가 아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스스로가 체질적으로 이제는 저성장, 잠재 성장률이 3%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 현상이 더 심각하게 되는 동시에 성장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세수 탄성치가 높지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되면은 세금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못 들어온다. 결국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가 되고 동시에 똑같은 성장을 해도 세금은 덜 들어온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문제를 봐야 되는 건데 그 인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진단을 부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요. 우리 이 논쟁 과정 속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요. 정치 안정화 없이 경제 활성화 없고 경제 성장 없습니다. 이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어떻게 경제 논리로만 가지고 이게 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2016년도 총선이나 2017년도 대선을 앞두고 야당 쪽에서는 결국은 어떤 또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국민들은 복지를 원하는데 이 정부가 복지를 축소시키고 약속을 파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당이 못하는 거를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복지, 그러니까 OECD 국가 수준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떠한 지금의 아주 교과서적이고 기계적인 우리 논의를 아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흔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백약이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과연 우리 정치권에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뭐 정말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그 정치권의 논의 과정이란 거는 모두 다 지금 어디다 지금 그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정치적 어젠다에다 맞춰져 있지.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젠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헛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치권 문제가 네. 심각한데요. 네. 결국은 2012년에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무리한 복지 경쟁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네. 지금 우리 정치의 풍토를 보면은 2017년 대선에서 더욱더 이제 뭐 지난번에는 190조 뭐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300조가 나올지 전부 공짜로 해주겠다는 말이 나올지 우리 정치인들 정말 무책임하죠. 국가를 길게 보는 게 전혀 없고 그렇죠. 정확한 상황도 모르면서 인심만 쓰고 그러면서 표를 얻겠다 이건데 여기서 정치적으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빚은 누가 갚습니까? 결국은 지금 젊은 세대가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 좀 세대 간 문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사실은 그 양극화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1대 99의 싸움이라고 지금까지 봐왔었고요. 이 문제가 아마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부채죠. 국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령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채를 안 가지고 있는 계층들, 그러니까 국채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 혹은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근로자들로부터 고령자로 혹은 고령의 자산가들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과정 하에서 정치권들은 아마 이 양 집단을 상당히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사회 불안정성이 정치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래서 정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이 사회 통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러한 형태의 정책들이 양산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준 교수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2017년도에 대선에 가면 아마도 현재 야당은 엄청난 노인복지의 공약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표를 얻을 수 있는 20대, 30대, 40대까지는 안정적인 표를 가져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외연을 넓혀서 결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108만 표 차이로 졌단 말이에요. 그게 50대, 60대의 일방적 지지에 의해서 실은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야당이 표를 얻어서 확장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를 강화시킬 텐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이해보다는 현 정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모든 부채가 젊은 세대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또 그 정부는 그 문제 때문에 다시 발목을 잡게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고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를 얻고 복지 강제를 하고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뭐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요. 네. 실은 이제 우리가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이 복지 문제가 그렇죠.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복지 문제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 실제 이 선거를 거치면서 표를 얻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금 우리 국세청에서 나온 그 세수 부족 데이터를 보면 실제 우리가 2013년에 8.5조, 2014년도에 뭐 10.9조 이 정도인데요. 이게 보면 실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측한 바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실은 이게 세수 부족이 필연적으로 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세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실은 세금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복지 수준이 가다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선 그 문제 먼저 좀. 네, 그래서 이 선거 과정의 하나의 저 나름대로 판단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4년도 7월 말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 그 당시에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아마 여당이 필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7월 26일 날부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기초연금을 받으신 노인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당의 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그 당시에 선거 때 굉장히 박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승리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권은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신중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선 좋은 거 그렇죠. 이 약속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는 있는데 잡고 나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도 그나마 약속을 지켜보겠다고 만든 게 공약 가계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본 틀은 결국은 복지를 증대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좀 잘 맞춰보겠다 하는 쪽에 있었는데 틀을 무리하게 짠 거기 때문에 지금 약속도 못 지키고 여러 가지 지금 논쟁거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제 전문가 집단이 할 일은
젊은이 여러분들이 이것 전부 앞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도와주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우선은 일종의 속임수죠. 국가가 채무를 늘려가지고 그 돈을 지급하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현재 국채 나간 이자가 20조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할 거고. 그러면 이거 누가 갚느냐? 지금 젊은이들이 갚는 겁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앞으로 다 이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젊은이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정치인들이 달콤한 얘기할 때 잘 속지 않도록 이 전문가들이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게 우리 전문가들의 책무가 아닌가. 예, 가장 큰 또 중요한 부분은 이 통계가 갖고 있는 허상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복지 얘기 나오면 야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OECD 국가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갔을 때 204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OECD 국가 2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지금 복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문제를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통계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논의과정에서 나온 2034년도에 국가부채가 나서 국가보도가 나온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야권이 지금 염두에 둘 부분은 뭐야 되냐면, 물론 이제 그걸 자극을 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를 얻는다는 데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공학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야당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통계치만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꾸만 그 스웨덴을 방문해서 거기 있는 복지 전문가들하고 정치학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쪽에서 주는 충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지라는 거는 여야가 함께 특정한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자신들은 40년 이상 걸려서 이 복지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간 것이지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린 지금 복지만 가지고서만 하지만 진정한 복지는 복지 이외에 교육이라든지 지방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복지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복지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한국의 복지는 자신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시혜적 복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시혜적 복지인데, 이게 상산적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돈을 일방적으로 무상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2006년도에 보수당으로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스웨덴이 65년간 3인당 체제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새로 만든 복지 형태에서 이제 복지 모랄 해저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복지의 수준을 낮췄습니다. 일시적으로. 왜 그러냐?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복지를 한번 줬기 때문에 뺏지 못한다. 그것도 잘못된 논리라는 거죠. 얼마든지 유연한 복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복지, 상산적 복지, 예를 들어서 유연한 복지라고 하는 이 큰 틀 속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항상 이게 증세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만 가지고 이게 좁혀지다 보니까 복지 논쟁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쭉 논의한 것은 지금의 이 상황 이대로 가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놓았듯이 2034년에 국가 부도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재정, 국가 채무, 그리고 정치권의 행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되겠다. 증세는 증세라고 하고 복지를 늘리려다 보니 그리 됐다는 얘기도 서로 할 필요가 있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지난 3년간 성장률 예측이 계속 틀렸습니다.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세입 세출을 만들어 놓고 결과는
성장률이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세수 부족이 거기서 기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공직자들도 좀 더 정확하게 앞으로 경제를 얘기를 하는 그런 풍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면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쪽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